자바스크립트 7번 객체 강의 노트 그 구조를, 그 순서를 좀 변경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됨이라고 가로친 문서가 하나 더 있지. 그게 최종본인데, 고급 주제에서 구조분해 할당, 이거, 뭐 특별한 표시 없으면 시험, 그 학습 목표,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고, 객체 복제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이렇게 복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person 1 객체가 복제되고, 이렇게 해도 person 1 객체가 복제돼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간결하니까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렇게 구현을 많이 하지. 똑같은데 뭐 길게 구현하는 걸 코딩할 리가 없잖아. 뭐 수속명 생략, 이것도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고, 순서만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부록으로 돌렸어요. 이 부분은 학습 목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관심 있는 학생만. 관심 있는 학생은 뭐냐면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게 확실하고 이 수업 끝나고 리액트도 공부하겠다. 이런 학생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부록이. 그렇지만 따로 설명 안 하겠고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그냥 뭐 강의 노트에 있는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니까 읽어보면, 관심 있는 학생 읽어보면 될 거고. 오케이. 부록, 대부분 부록으로 넘어갔어요. 오케이. 부록으로 넘긴 내용을 다음 학기에 리액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수업이 있는데,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부록 내용을 그쪽에서 설명할게요. 자, 넘어가고, 자, 이제 뷰로 바로 넘어갑시다. 4월부터는 뷰. 뷰 프로젝트. 컴포지션 API라는 게 있어요. Vue.js의 컴포지션 API, 옵션 API 두 가지 기술이, 두 개가 전혀 달라. 컴포지션 API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옵션 API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옵션 API 방식이 옛날 기술이에요. 그래서 작년 1학기까지는 옵션 API로 방식으로 이 강의를 했고, 작년 2학기부터 컴포지션 API 기술로 강의를 해요. 이번 학기도 당연하고. 두 기술이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달라. 그래서 서로 좀 구현하는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호환되지는 않아.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호환되지 않는 형태로 급격하게 컴포지션 API로 바뀌었느냐? 리액트 때문이야. 리액트가 그래도 시장 1위죠. 리액트가 함수형 컴포넌트 기술, 함수형 프로그래밍 쪽 기술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쪽으로 리액트가 그쪽으로 자꾸 버전업하고 가고 있으니까 Vue.js도 시장 1위인 리액트를 따라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술 쪽으로, 클래스가 아니라, 요즘 프론트엔드 그 개발자들은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걸로 클래스, 객체 지향 클래스 프로그래밍보다도 함수형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클래스 만들고 객체 지향 쪽에 가까운 옵션 API를 뷰도 이제 옛날 기술, 아직도 이 기술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뷰 공부할 때, 인강이나 책을 살 때 그 책이 옵션 API 위주로 다루고 있는지, 컴포지션 API 위주로 다루는지 두 개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리액트가 이쪽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뷰도 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 옵션 API 기술도 계속 버전업하고 있고, 두 개 다 유지되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미래는 일로 갈 것 같아. 컴포지션 API로. 그래서 이 수업도 컴포지션 API로.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옵션 API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도움말을 찾아보거나 뭐 할 때 이게 옵션 API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지 컴포지션 API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지, 그 여러분이 구글링해서 검색할 때 챗GPT가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책 살 때, 인강 들을 때 이거 먼저 확인해야 돼. 옵션 API인지 컴포지션 API인지 확인해야 돼요. 둘이 달라. 호환 안 돼. 섞어 쓸 수 없어.
오케이.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설치. 뷰 개발에 편리한 확장을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검색해서, 뷰 오피셜로 검색해서 설치를 하세요. 요거. 여기 눌러서, 익스텐션 눌러서, 뷰 오피셜. 그럼 이거, 첫 번째 검색대 나오네. 이거 인스톨 눌러서 설치하면 되고, 요즘 드물긴 하지만 아무튼 가끔 이런 확장에도 악성 코드가 있대.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확장 설치할 때 무조건 설치하지 말고, 여기 이게 설치한 수인데, 이 숫자가 높은 거 뭐 500만이네. 거의 500만이면 뭐 굉장히, 개발자 500만이면 아주 많은 거지. 일반인 500만이 아니라. 이 정도면 믿을만 하죠. 근데 뭐 몇십만 정도는 좀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몇십만 정도는. 100만쯤 넘으면 안심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 뷰 프리 스니펫. 자, 얘도 거의 뭐 500만이죠. 아니, 430만. 오케이. 이것도 설치하기 바라고. 오케이. 뷰 프로젝트. 뷰 프로젝트는 확장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구현해요.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아니에요. 표준이 아니고 확장. 뷰 컴포넌트, 뷰 구현하기에 편한 확장 문법. 근데 이 확장 문법은 표준이 아니라서 웹브라우저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프론트엔드 앱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해야지. 근데 확장 문법은 웹브라우저가 이해 못하니까 에러 나고 실행 안 돼. 그래서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변환해야 실행할 수 있어요.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을 트랜스파일이라고 불러요. 트랜스파일 해야 된다. 그래서 뷰 프로젝트는 빌드라고 하죠. 프로젝트를 빌드한다는 게 실행 파일 만드는 걸 빌드한다고 하는 건데, 뷰 프로젝트도 실행하려면 빌드를 해야 되고, 그때 트랜스파일이 돼요. 트랜스파일이라는 건 확장자. 그 확장 문법의 파일은 확장자가 뷰예요. 뭐뭐.뷰. 그리고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구현됐다면 확장자가 JS여야 돼. 그래서 뭐뭐.뷰 소스코드 파일을 뭐뭐.js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변환하는 거. 이걸 트랜스파일이라고 해요. 왜 컴파일이라고 안 하느냐? 컴파일은 그 고급 언어 소스 코드를 기계어 코드나 바이트 코드나 어떤 이진 파일로 변환하는 게 컴파일이지. 그런데 그 프론트엔드 앱은 그 확장 문법을 표준 문법으로, 어쨌든 양쪽 다 어떤 언어 소스 코드잖아. 한 언어 소스 코드를 다른 언어 소스 코드로 변환하는 거니까 이런 건 컴파일이 아니야. 컴파일은 어떤 언어의 소스 코드를 기억 코드나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게 컴파일이죠. 그래서 트랜스파일이라고 해요. 트랜스파일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웹브라우저에서 그 호환성이 굉장히 나쁘다고 알려진, 요즘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요즘 안 쓰지? 이 말 빼도 되겠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즘 거의 안 쓰니까. 트랜스파일 된 결과 생성된 자바 파일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즘 MS도 안 쓰니까. 자, 트랜스파일 결과 생성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당연히 표준 문법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하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 트랜스파일만 하는 게 아니라 미니파이도 해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크기가 너무 크면 다운로드 할 때도, 웹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받아갈 때도 큰 파일이 크면 무겁고, 그 다음 웹브라우저가
받고 끝이 아니라 받은 다음에 그 소스 코드를 읽어서 실행을 해야죠. 인터프리터니까. 그때도 파일이 크면 인터프리터 하기도 무겁지. 자, 그래서 파일 크기를 줄여야 되는데 소스 코드 파일이니까 어떻게 줄이냐? 어떻게 줄이냐면 가급적 변수 이름, 함수 이름을 한두 글자 정도로 최대한 짧게 줄이고 공백 주바크 문자 최대한 줄이고 또 기능 변화는 없지만 최대한 파일의 크기를 줄어들게끔 잔뜩 공백도 줄이고 주석은 다 제거해버리고 변수 이름, 함수 이름 짧게 줄이고 이런 변경을 해요. 트랜스 파일 하면서 같이 미니파이도 해요. 이 작업의 이름이 미니파이고 미니파이드 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확장자가 .min.js예요. 그냥 JS면 미니파이 안 된 거고 .min.js는 미니파이 된 거야. 그래서 요약. 뷰 프로젝트를 빌드하면 그 확장 문법의 뭐뭐.뷰 소스 코드 파일들이 트랜스파일 되고 미니파이 돼서 뭐뭐.min.js라는 파일로 빌드가 돼요. 자, 이걸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npm 패키지. 자, 프로젝트 개발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죠. 일단 뷰 자체도 라이브러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여러분이 필요한 필수 라이브러리가 엑시오스예요. 통신 라이브러리예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할 때 그 명령이 npm 명령이에요. npm 명령으로 이게 npm이 n이 노드고 노드 알죠? 노드 p가 패키지 m이 매니저 노드 패키지 매니저예요. 그래서 npm인데 이 npm 명령으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해서 프로젝트의 디렉토리에 설치해요. 어디 설치되냐면 노드 모듈스라는 디렉토리에 이 다운로드된 라이브러리들, 즉 npm 패키지들이 설치가 돼요. 라이브러리라는 말은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잘 안 하고 npm 패키지라고 주로 불러요. 라이브러리라고 잘 안 부르고.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자동차라는 단어도 있고 뭐 SUV라는 단어도 있지, 혹은 세단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좀 더 범위가 큰 자동차쯤에 해당하는 보통 명사고 npm 패키지는 딱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만 npm 패키지라고 불러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npm 패키지라고 부른다. 라이브러리라고 잘 안 해요. 번들.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프로젝트를 구현한 소스 코드만 빌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 다운로드된 라이브러리도 같이 빌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다운로드된 라이브러리 파일이 보통 즉 여기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 안에 다운로드된 라이브러리들이 양이 어마어마해요. 파일이 몇만 개, 몇십만 개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프로젝트 빌드할 때 그 엄청나게 많은 파일도 빌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몇만 개 파일을 웹브라우저에 배포하는 건 파일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빌드할 때 그 몇만 개의 파일들을 다 결합하고 미니피케이션해서 파일 한 서너 개 정도로 다 결합해버려요.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의 파일, min.js 파일 서너 개로 다 내가 구현한 소스 코드보다도 사실 라이브러리의 그 용량이 더 크지. 이게 다 묶여가지고 한 서너 개의 min.js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묶는 것을 번들이란 단어 알죠? 뭐 이렇게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지. 번들링, 번들러. 이렇게 묶어주는 애를 번들러라고 불러요. 번들러. 묶어주는 애. 그리고 그런 작업을 번들링이라고 하고, 동사, 번들링. ing가 붙으면 동사는 아니구나.
묶는 행위라는 뜻이죠. 번들링. 또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개발자가 구현한 프로젝트 소스 코드 파일뿐만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라이브러리 파일들도 다 트랜스파일 되고 미니파이 되고 번들링 돼서 서너 개의 min.js 파일로 만들어져요. 이런 작업을 빌드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빌드 작업 결과 만들어졌으니까 빌드 파일이라고 해요. 빌드된 파일이다. 그 파일들은 min.js죠. 또는 빌드 파일, 또는 배포할 때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빌드 파일을 배포하지. 그래서 얘를 배포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배포하니까. 이게 빌드에서 만들어진 배포 파일이다. 그런 의미죠. 당연히 빌드 파일 혹은 배포 파일은 웹브라우저에서 거의 대부분의 웹브라우저에서 잘 실행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배경 지식은 이렇고,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할 적당한 디렉토리 아무데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자, 요 명령을 실행을 하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요. 나는 여기다가 만들 거고, 자, npm create new latest. 이렇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뭔가 다운로드 받는데 느린 거야. 아, 최신 버전이 3.16인데 다운 받을 거냐? 당연히 yes지. 골뱅이 latest가 최신 버전이라는 얘기예요. 최신 버전. 엥? 이러네? 여기서 해볼까? 오, 이러네. 오케이. 이 최신 버전에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최신 버전이 뭐였지 아까? 버전스. 이게 0 이게 나오자마자인데 이런 건 좀 버그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뒷버전 3.15.1 3.15.1 응? 이거 화면 많이 바뀌었네? 작년하고 벌써 지난 학기 때랑 많이 바뀌었네, 얘는. 강의 노트 업데이트 안 했는데. 오케이, 그럼 그 뒷거 3.14.2 이 아니라 2. 오케이, 이게 강의 노트 내용이랑 똑같구나. 자, 지금 상황이 프론트엔드 개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이 명령 그 메모에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메모해 두세요. npm view 그다음에 그 패키지 이름, 이 패키지 이름이 지금 요 패키지의 이름이 요 패키지 npm create view 이게 패키지 이름이에요. 근데 create dash view 이게 패키지 이름이야. 그리고 view versions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npm view create view versions npm이 명령이고 아까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view 보겠다 보여달라 뭘 이 패키지에 대해서 보여달라 뭘 이 패키지에 요 create view 이 패키지의 versions 버전 목록을 보여달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버전 목록을 이렇게 쫙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최신 버전이 3.16.0인데 이게 지금 방금 에러 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에러 나죠? 그 맥 사용자는 있어요? 맥 사용자 에러 나? 안 나? 안 나? 자, 맥 사용자 에러 안 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 3.16.0 버전을 만든 개발자가 맥에서 작업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개발자, 즉, 이 개발자, Vue.js 만드는 개발자가 작업하는 그 컴퓨터가 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 윈도우즈에서 방금 에러 났고, 내가 방금 뭐 확인했냐면, 리눅스에서 확인해 봤어요. 이게 지금 요즘 윈도우즈에서도 그 윈도우즈 11 커널에 리눅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윈도우즈에 포함된 리눅스의 이름이 WSL2예요. 그래서 WSL2 이거 검색해 보면 윈도우즈에서 WSL2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자료 많이 나오는데 그 이게 지금 WSL2 그 터미널 열었는데 이게 리눅스야. 완전한 리눅스예요. 여기서 여기도 똑같이 npm create view latest 했더니 얘도 에러나. 즉 윈도우즈 에러나고 리눅스 에러나요. 근데 맥은 안 난다며. 자, 그러면 보통 끝자리가 0인 건 따끈따끈한, 그러니까 맨 끝자리가 버그 패치예요. 점 0은 그 새 기능 처음 구현한 거고, 여기 예를 들어서 3.14.0이 있고 3.14.1, 3.14.2 버그 패치 두 번 했다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 자리, 세 자리 숫자 중에서 맨 마지막 자리가 버그 패치예요. 그래서 3.16.0은 3.16 기능 최초 버전이고 버그 패치가 아직 충분히 안 된 거죠. 새 기능이 나오자마자. 근데 그 버그가 윈도우즈에서도 나고 리눅스에서도 났는데 맥에서 안 난다. 이 말은 3.16.0 버전 만든 사람이 맥에서 작업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보통 그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리눅스 아니면 PC에서 작업할 때는 리눅스고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서 작업할 때는 맥이야. 그리고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윈도우즈 노트북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개발자용 노트북으로 맥북을 추천하는 이유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대부분 거기서 작업하니까 개발 도구만큼은 윈도우즈보다 이런 사소한 문제가 좀 덜 나, 맥이. 오케이. 자, 그러면 3.16.0 버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방금 버전을 확인한 명령이 이거였죠? 이거.
강의노트에 메모해 줄게요. 어디다 할까? 부록에다 하자. 맨 끝에. 자, 이렇게 이 명령으로 버전 목록을 봤더니 3.16.0에서 지금 이 최신 버전, 아까 최신 버전 골뱅이 레이티스트 했죠?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버전 3.15.1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실행해 보니까 지난 학기에 이 강의 노트 작성했는데 지난 학기 작성할 때랑 달라. 요게 지난 학기 이 강의 노트 작성할 때 지난 학기는 벌써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 프론트엔드가 이게 문제야. 그 버전업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보통 백엔드 기술은 버전업 해도 한 1년 단위로 버전업인데 프론트엔드는 한 3개월 뭐 이런 단위로 버전업이 돼. 그리고 버전업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자잘한 버그도 많고. 이게 프론트엔드 공부할 때 어려움이에요. 아무튼 일단 강의노트 업데이트 안 했으니까 3.14.2로 일단 합시다. 프론트엔드 강의는 매 학기 업데이트 해야 돼. 버전업이 너무 빨라서. 아무튼 그래서 다시 npm create view하고 골뱅이하고 레이티스트가 최신 버전이라는 얘기인데 3.14.2라고 그 지난 학기 버전 이건 지난 학기 문제 없었으니까 요 버전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이 명령도 브록에 넣어볼게요. npm view 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3.14.2 용 명령으로 요 3.14.2로 뭐 설치하겠냐고 물어보면 yes로 해요. 이렇게 해서 이 강의 노트에 캡처된 화면 이미지랑 같아요. view app 1 타입스크립트 사용하겠느냐 no JSX 서포트 no 다 no 하면 되고 ESLint만 yes ESLint만 yes고 나머지는 다 no예요. 앞으로 다음 강의 노트도 npm create view 골뱅이 latest라고 강의 노트에 적혀 있는데 이번 학기만큼은 그 latest 버전에서 에러 나고 있으니까 3.10 latest가 아니라 프로젝트 만들 때 꼭 요 명령 메모해 두세요. 강의 노트에는 3.14.2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이번 학기만 이 명령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고 자 이런 게 프론트엔드 그 공부하고 뭐 할 때 사실 경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이렇게 다 알아서 조치하지만 초보들이 힘들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프론트엔드는 초급 난이도가 너무 높아. 근데 초급만 넘어가면 오히려 백엔드나 뭐 모바일보다 쉬워요. 초급 때만 어려워. 초급 때만 버티면 돼요. 그래서 취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기에는 프론트엔드 분야가 백엔드나 뭐 다른 분야, 특히 백엔드 분야보다는 프론트엔드가 좀 쉬워. 그런데 취업 될 때까지는 완전 초급이지. 그때가 힘들어요. 버텨야 돼.
오케이. 프로젝트 만드느라고 오래 걸렸네. 자, 다 노고, ESLint만 yes. 여기 요약해서 캡처해 놨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cd 명령으로 프로젝트 디렉토리 들어가서 요 명령을 하면 점이 현재 디렉토리죠. 현재 디렉토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창에 열려요. 그리고 자, 라이브러리, 이게 패키지 설치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패키지들이 쭉 설치되고, 자, 요 명령으로 프로젝트가 실행이 돼요. 자, 여기까지 쭉 해보세요. 아, 이게 혹시 뭐 설치하라고 이렇게 뜨면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 Don't show again for this repository. 이거 또 뭐 설치하라고 이렇게 뜨지 말아라. Don't show 해버려야죠. 저런 패키지 막 설치하는 거 별로 성능에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저런 개발자용 저런 그 확장 프로그램에도 악성 코드가 있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뭐 잘 모르는 거 저렇게 권장 뜬다고 막 설치하는 거 위험해요. 자, 이렇게 하면 실행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 화면의 링크를 컨트롤 클릭하면 웹브라우저 창이 열려요. 컨트롤 클릭하면 웹브라우저 창이 열리고, 프론트엔드 앱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냥 자동으로 소스코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 기본 소스코드가 이렇게 실행된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 명령으로 실행된 이거 뭐냐, 여기 오고, 뭐, 로컬호스트 5173, 5173번 포트에서 어떤 서버가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서버에 웹브라우저가, 로컬호스트 5173 포트에 웹브라우저가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로컬호스트 5173 포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서버는 어떤 서버냐?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용 프론트엔드 서버예요. 프론트엔드 서버. 이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돼야죠.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돼야 되는데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고 있어. 그런데 이 프론트엔드 그 빌드된 뭐뭐.min.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웹브라우저까지 와서 실행돼야지. 그러면 어디 있는 그 뭐뭐.min.js 파일이 어디선가 웹브라우저로 가져와서 실행해야 되잖아. 그럼 웹브라우저가 프론트엔드 그 배포 파일을 어디서 가져올까? 어떤 서버에서 가져오지. 자,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이 개발 서버가 뭐냐면 빌드된 프론트엔드 파일, 아까 빌드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빌드하면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했고, 이게 배포돼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돼야죠. 그러면 이렇게 빌드된 이런 파일을 웹브라우저까지 넘겨줘야 돼. 누가? 어떤 서버가 넘겨주는 거지. 웹브라우저한테 넘겨주는 서버가 하나 필요해요. 즉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서버가 하나 필요해. 그게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론트엔드 서버가 이거예요. npm run dev 하면 개발용 프론트엔드 서버가 5173번 포트에서 서버가 뜨고,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저 5113번 포트에 연결해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빌드 파일을 받아다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죠. 자, 서버긴 서버인데 백엔드 서버 아니야. 프론트엔드 서버야. 백엔드 서버가 아니에요. 지금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빌드 파일을 전달해주는 프론트엔드 서버야. 자, main.js를 앞으로 계속 수정해야 돼요. 자, main.js 파일을 찾아봅시다. 소스 밑에 있어요. src 디렉토리 아래 main.js가 있어요. 뭘 수정해야 되냐면 main.css 서식이 있는데 글쎄 나는 웹디자이너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저 서식이 싫어. 그래서 내 강의 예제에서 저 서식을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내 강의 예제에서는 다 내가 웹디자이너는 아니라서 이 서식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 맘에는 안 들어. 사용 안 할 거라서. 그거 첫 줄 제거하란 얘기예요. 이거 첫 줄. main.css 임포트한 거 지워라예요. 쉽게 말해서. 저걸 안 지우면 내 강의 예제가 이 문서에서 캡처한 화면대로 안 나올 거야. 오케이. 자, 이거 main.css 서식을 지웠기 때문에 아까 웹브라우저 창 다시 가보면 서식이 기본 서식으로 바뀌었죠. 기본 서식. 저게 그냥 평범한 기본 서식이에요. 못생겨지긴 했지. 그 다음에 app.view 수정. 그냥 이 코드를 붙여 넣으면 돼요. 그리고 웹브라우저 가보면 이게 실시간 소스 코드가 바뀌면 실시간 배포가 돼. 개발할 때 아주 편해요. app.view 수정하자마자 화면이 실시간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app.view 아까 말했죠. Vue.js의 확장 문법 소스 코드 파일이 뭐뭐.view라고 뭐뭐.view. 이게 바로 확장 문법 구조인데 여기 크게 이 뭐뭐.view 파일은 크게 세 파트예요. 스크립트, 템플릿, 스타일.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 사람들 취향에 따라 템플릿 이걸 제일 위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자기 취향대로예요. 이 세 파트의 순서는 보통 스타일을 제일 위로 올리는 사람은 없지. 스크립트를 제일 위로 할 건가, 템플릿을 제일 위로 할 건가, 여기에서 사람들 취향이 갈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식은 제일 아래로, 서식은 안 중요하니까. 여기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자바 코드를 하는 거고, 템플릿 부분, HTML 태그, 스타일, CSS 서식, 그 다음에 여기 자바 코드, 뭐, 되죠? 보자마자 짐작이 되죠? 요걸 임포트 하는 거야. 요 디렉토리에 있는 hello world.view, 요 컴포넌트예요. 이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서 그 컴포넌트를 여기다가 출력해라. 자, 이거 마치 태그인 것처럼. 요런, 여기, 마치 태그인 것처럼 여기 템플릿 부분에 태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죠. 당연히 이게 표준 HTML 아니지. 확장 문법이에요. 이것도. 헬로 월드를 임포트해서 이게 컴포넌트인데
마치 태그인 것처럼 여기다가 요 컴포넌트의 내용을 여기다 출력해라. 그 다음에 스타일 스코프. 이 스코프를 넣어줘도 되고 빼줘도 되는데 이걸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정의한 CSS 서식은 이 컴포넌트에만 적용되고 다른 컴포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스코프예요. 그래서 이거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각자 자신의 서식만 자신이 적용받게 이걸 넣어주는 게. 자, 마지막으로 그 임포트된 여기 임포트돼서 여기 내용 출력이 이 헬로 월드 컴포넌트죠. 근데 지금 요 내용은 우리가 아직 수정 안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내용 그대로 출력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서식 때문에 이 테두리 서식만 바뀐 거죠. 여기 섀도우 그림자가 그려졌지. 박스 섀도우. 오케이. 자, 이제 내용에 해당하는 헬로 월드 컴포넌트도 수정합시다. 이것도 붙여 넣으면 돼요. 컴포넌트 디렉토리 아래 helloworld.view 이거 기존에 있던 내용 싹 지워버리고 붙여넣기 하고 웹브라우저 창 다시 가보면 자, 내용도 바뀌어 있죠. 아까 컴포지션 API, 옵션 API 호환되지 않고 다르다고 그랬죠. 어느 부분이 특히 다르냐면 스크립트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나머지 스타일 부분은 똑같고 템플릿 부분도 거의 같아요. 차이가 아주 조금밖에 없을 거야. 이 스크립트 부분이 컴포지션 API 방식, 옵션 API 방식이 이 스크립트 부분에 구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강의 예제나 책이나 이 내용이 컴포지션 API인지 옵션 API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스크립트 태그에 셋업이라고 붙어 있으면 그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컴포지션 API일 거야. 셋업이라고 붙어 있으면. 맞나? 검색해 보자. 오케이, 맞아요. 셋업. 컴포지션 API만 셋업이라고 붙어 있어요. 옵션 API는 셋업이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에 책이든 인강이든 구글링 해서 찾은 자료든 셋업이 붙어 있는 것만 보세요. 컴포지션 API가 미래의 기술이니까.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코딩해 주는 것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코드 생성해 준 걸 봐서 여기 셋업이 안 붙어 있으면은 옵션 API 방식인 거예요. 그것은 옛날 방식이라서 인공지능은 아무래도 옛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만약에 인공지능이 Vue.js 뭔가 코딩해 줬는데 셋업이라고 안 붙어 있다. 그러면 다시 프롬프트에다가 컴포지션 API로 다시 구현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세요. 오케이. 자, define props. 여러분 파라미터 알죠? 메소드 파라미터 그런 파라미터. 근데 컴포넌트의 파라미터라고 안 부르고 프론트엔드에서는 파라미터라고 안 불러요. props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 약간 짐작은 되지만 아무튼 프론트엔드에서 props다. 이게 이제 그 파라미터라는 얘기예요. 컴포넌트 파라미터. 그리고 define props. 자, 이 컴포넌트의 파라미터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은 메시지, 타입은 string. 그리고 이건 그 파라미터, 이게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 메소드 파라미터처럼 함수 파라미터 값 전달받아서 여기에 출력한다.
이 중괄호 두 개, 이게 어떤 값 출력할 때 이 중괄호 2개짜리로 묶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떤 값을 출력한다라는 그 중괄호예요. 그래서 메시지 파라미터 값을 전달받아서 여기에다가 그 파라미터 값을 출력을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서식이 컬러 블루니까 이 메시지가 파란색으로 출력되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메시지가 출력이 돼요. 그리고 이 안녕하세요 부분은 그냥 태그니까, 평범한 태그니까 그대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props 값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렇게 전달해요. 자, hello world 컴포넌트를 호출하면서 메시지 props 값은 요거다 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죠. props 이름, props 값. 그럼 이 props 값이 전달돼서 여기에 전달돼서 여기에 출력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지. 그리고 프로젝트 디렉토리 구조를 봅시다. 아까 말한 여기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 여기에 그 다운로드된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이 여기에 설치되는데 그 수가 엄청 많다고 그랬죠. 여기 여러분 보면 디렉토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디렉토리 숫자만 해도 몇백 개가 되어 보이죠. 몇십 개가 아니라. 이 노드 모듈스 아래에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 되는 어마어마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스 코드는 당연히 src 디렉토리 아래 다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패키지, 그 노드.js 패키지, 노드.js 설정 파일, 여기 package.json 파일도 여기 보이죠? package.json. 이 기본적인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 설정 파일, 아주 기본적인 설정 파일이 package.json 설정 파일. 이건 자바스크립트 설정 파일이에요. 오케이. 그 정도로 얘기하고, 아직 마치기는 이르니까 그 다음 강의 노트로 넘어갑시다. Vue.js 기초. 자,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죠. 여기 레이티스트가 아니라 3.14.2였지. 3.14.2. 자, 지금 터미널 가보면 아까 실행했던 npm run dev 명령이 안 끝나고 있어요. 안 끝나고 있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개발 서버가 아직도 여기서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료하는 방법은 컨트롤 C 누르면 개발 서버, 여기서 실행 중이던 개발 서버가 종료됐으니까 다음 명령 프롬프트가 뜨지. 그래서 한 칸 위로 올라가서 다시 여기서 npm create vue 골뱅이 3.14.2 vue app2 다 놓고 ESLint만 yes. 그리고 cd vue app2 여기 보여요. 이거 순서대로 하라고.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자마자 cd vue app2에서 vue app2 디렉토리 들어가서 npm install npm run dev 인데 바로 npm install 하지 말고 현재 디렉토리를 여기 아직 vue app1이 보이잖아. 여기 vue app1이 보이는데 vue app2를 디렉토리를 열어야겠지. 이제 vue app2 디렉토리를 열려면은
코드 -r 점 하면 점이 현재 디렉토리예요. 현재 디렉토리를 열어라. 자, 뷰앱2가 열렸죠? 뷰앱2를 열고 나서 npm install. 아, 이거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이거 나올 거야. 자꾸 뭐 설치하라고. 아, 이거 아예 안 나오게 끄는 방법은 없나? 자, 아까 말했듯이 이 터미널 화면에서 지금 그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가 실행 중이에요. 여기 5173 포트에서. 종료. 아까 말했듯이 컨트롤 C 누르면 종료. 종료한 다음에 지금은 프론트엔드 서버가 실행되고 있으니까 새로 고침해도 새로 고침이 되는데, 자, 여기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해 버리면 프론트엔드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새로 고치면 안 되지.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죠.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가 종료됐으니까.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 그래서 다시 실행하려면 다시 npm run dev.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하면 이제는 되죠.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가 실행 중이어야 프론트엔드 앱을 웹브라우저에서 이 URL로 실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서버로부터 배포 파일을 배포받아다가 실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터미널 창 하나 더 열기. 왜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어야 되냐면, 자, 이제 이 터미널 창은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를 종료시키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해. 프롬프트가 안 뜨니까. 그렇다고 해서 컨트롤 C 눌러서 종료시켜버리면 프론트엔드 앱 실행이 종료되지. 그래서 그냥 이 창,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가 실행 중인 이 터미널 창은 그냥 놔두고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한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을 수 있냐면 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돼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터미널 창이 하나 더 열리고, 그 옆에 휴지통 버튼 누르면은 현재 터미널 창이 종료돼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새 터미널 창이 열리고, 여기 오른쪽에 터미널 창 두 개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자, 어떤 작업 때문에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었냐면, 자,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어디에 만들 거냐면, 나는 그냥 소스 R에다 다 만들 거야. cd src하고 코드 hello 1.view 할 cd src에서 src 디렉토리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소스 코드는 반드시 src 디렉토리에 만들어야 돼. 다른 디렉토리에 만들면 실행이 안 돼요. 코드 hello 1.view 하면 여기 hello 1.view 파일이 열렸죠. 저기다 구현하고 저장하면 돼요. 아, main.js 수정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거.
지워버려도 좋고 주석으로 막기만 해도 좋고. 헬로 원점뷰 붙여놓고 저장하고, 저장은 컨트롤 S, 그 다음에 창 닫는 건 컨트롤 W예요. 컨트롤 W. 자, 설명은 나중에 하고 실행부터 해봅시다. 그 다음 앱.뷰도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가서 웹브라우저 창에서 가보면 이렇게 저절로 그 수정한 소스 코드가 저절로 반영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잠깐 여러분도 실습을 하세요. 잠깐 실습 시간을 가집시다. 자, 간단히 코드를 설명합시다. 헬로원, 뭐 이건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쵸? 컨스탄트 베어리어블, 그쵸? 변수. 그리고 그 변수 값을 여기에 출력. 자, 자바스크립트에 어떤 값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 2개로 묶어주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어떤 값을 출력할 때. 그리고 이 헬로원 컴포넌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 색이 그 밝은 회색이에요. 자, CSS 서식,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밝은 회색, 안쪽 여백, 패딩, 안쪽 여백 1em, 한 글자 크기의, 현재 글자 크기 기준 한 글자 크기의 안쪽 여백, 텍스트 라인 센터, 텍스트는 중앙 정렬. 자, 이게 프론트엔드 수업이라서 서식 부분도 구현시험에서 서식 부분도 봐요. 그 다음에 심리진수 값, 심리진수 컬러 값. 컴퓨터에서 색은 3바이트 숫자로 표시해요. 3바이트 숫자를 대부분 16진수로 적죠. 또 1바이트는 10진수로 적으면 0부터 255고, 이걸 16진수로 적으면 0부터 FF가 255야. 그래서 색이 3바이트라고 그랬죠. 3바이트면 이게 1바이트니까, 요 FF 이게 1바이트니까 FF00, FF 이러면 3바이트죠. 그리고 웹에서는 그 샵을 붙여요. 16진수 앞에. 이게 16진수라는 뜻이에요. 샵 뭐뭐뭐. 그리고 3바이트인데 첫째 바이트가 red고 둘째 바이트가 green, 셋째 바이트가 blue예요. 그래서 줄여서 RGB야. RGB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빛의 3요소가 red, green, blue죠. 이거 뭐 요즘 초등학교 때 요즘도 배우나? 나 때는 배웠는데. 그래서 빛의 00000이면 red, green, blue, light를 셋 다 꺼버린 거야. 그러면 검정색이지. 어두우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red, green, blue 세 개의 light를 셋 다 풀로 키면 FF가 풀이지. 그러면 흰색이에요. 모니터도 그래. 모니터 픽셀 하나에 레드, 그린, 블루 세 개 조그마한 램프가 세 개가 한 쌍으로 묶여가지고 그게 모니터의 한 픽셀이야. 그래서 모니터가 예를 들어 가로로 2560인데 그 말은 가로 방향으로 점이 256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 하나, 픽셀 하나에 레드, 그린, 블루 그 램프가 세 개가 묶여 있어. 픽셀 하나예요. 굉장히 정교한 거지. 돋보기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 픽셀 하나가.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램프가 셋 다 풀로 켜지면 그게 흰색 점이 되고, 그 레드, 그린, 블루가 셋 다 램프가 꺼지면 검정색. FF 이렇게 FE 이건 새 램프가
이 값이 세 개가 똑같으면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회색 계열로 움직여요. 근데 FE면 FF보다는 아주 조금 작은 수죠. 그러면 흰색에 매우 가까운 회색이라서 눈이 나쁘면 회색인지도 모르죠. 흰색처럼 보이겠지. 구별 못하겠지. 자, 그 다음 FF0000 레드 램프만 킨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이지. 이건 블루 램프만 켰기 때문에 그린 RGB인 게 G 두 번째 자리가 그린 G죠. 그래서 녹색 마지막 RGB 블루 램프만 켰으니까 파란색. 자, 이거 레드하고 그린 램프만 풀로 켰고 블루 램프는 꺼버렸어. 그럼 이게 노란색이야. 빛은 빨간빛, 녹색빛을 합치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레드하고 그 블루만 키면 보랏빛이고 이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린하고 블루를 키면 청록. 그쵸? 이것도 이해가 되죠. 요것만 좀 레드하고 녹색빛을 섞으면 노랑빛이다. 이것만 직관하고 약간 다르고 이건 거의 직관 그대로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처럼 두 자리가 숫자가 이렇게 같다. 그러면 귀찮으니까 줄여서 세자로 적어요. 세자로 적는다는 얘기는 두 개 같다는 얘기예요. 224466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세 색깔이 똑같으면 회색 계열이야. 이건 매우 어두운 회색, 이건 매우 밝은 회색. 888이 중간 회색인 거죠. 자, 읽어보세요. 왜 읽어봐야 되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거의 반 웹 디자이너여야 돼. 프론트엔드 앱에서는 화면이 거의 반이에요. 화면 디자인, 요즘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약간 애니메이션도 있어야지. 이게 거의 반이야. 그래서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색이지. 이 정도 색은 바로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 숫자를 보자마자 무슨 색이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